안녕하십니까. 잠시 후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과촌경기지역연합회 사무국장 이준영입니다. 오늘은 박성욱 한밭대 교수님께서 데이터 경제와 뉴 GDP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다음은 이투식 경기가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벌써 중반이 됐습니다. 이제 겨울의 느낌이 좀 들어서 영하로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추위도 걱정하지만 사실 더 걱정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걱정들이 많아졌습니다. 제 친한 친구의 외동아들이 지금 30살인데 그 친구가 주사를 맞고 심장 혈관에 그 혈전이 생겨서 119를 해서 병원 가서 바로 수술을 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 혈전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하여튼 모두들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데이터 경제와 뉴 GDP 세미나는 굉장히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대전의 한밭대학교에 박성욱 교수님을 모셔서 말씀드리고 또 이따 인사 말씀 드리겠지만 토론자로 윤호 씨, 과총의 정책연구소 전문위원님, 그리고 원휴영 키스의 녹색기술센터 정책 전문위원님, 그리고 박수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사업 전략팀 팀장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강연을 들어주시고 데이터 경제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박성욱 한밭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밭대 박성욱입니다. 제가 오늘 이 경기가총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오늘 발표 기회를 잡았는데요. 업체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주제 발표할 내용은 데이터 경제와 뉴 GDP입니다. 요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데이터 경제, 디지털 경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차이점 및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나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그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경제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 질문을 화두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요새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경제가 워낙 많이 혼동해서 쓰다 보니까 요 둘 그 용어들 간의 그 관계를 좀 정확히 하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문제를 던지고 시작을 하고요. 요 자리가 끝나면 요 차이점을 분명히 할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코로나19 오면서 언택이라는 정의가 많이 쓰이고 요 문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요 언택이 마케팅 용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 전에도 그 1995년 이후 세대인 제체 세대들은 벌써 키오스크라든지 그다음에 언택 문화에서 그 소비 그 지출된 금액이 크게 차지하고 있고 특히 20, 30대 비중이 많음을 알 수 있고요. 이들을 저희가 구분하는 세대 구분을 보면 요 베이비붐 세대, 뭐 X세대, Y세대, Z세대가 있으면 저희가 오늘 주제로 하는 데이터 경제를 저희가 각각 그 치고자 할 때, 이 키워드 검색을 할 때 내가 어떤 것을 먼저 검색을 하는지, 예를 들면 유튜브인지, 구글인지, 네이버인지, 뭐 요런 그 검색창에 어떤 거를 치냐에 따라서 세대 구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Z세대들은 대부분 그 유튜브에서 요 데이터 경제를 검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가고 있으면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언택 사례는 최근에 저희 실생활에 많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과 오프라인 쇼핑의 비중이 온라인 쇼핑으로 많이 가 있고 특히 온라인 쇼핑도 두 번째 이 그림을 보시면 그 모바일 쇼핑 쪽에 비중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키오스크도 실감형 키오스크라고 해서 예전에 영화 마이너리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이제 직접 뭐 VR, AR들이 다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AI, 그 기계학습, 뭐 딥러닝 이런 그 NLP 자연어 처리들을 같이 써서 키오스크에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 언택 시대에는 그 핵심 기술들이 나오는데요. 그 기술들을 저희는 또 이 정리가 해널드 경제에서 잘 해줬더라고요. 이 코로나라고 정리를 해줬고, 이 코로나의 언택 시대의 그 기술 C는 클라우드, O는 온디맨드, 리모트, OTT, 네트워크, AI.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코어 기술이 또 코로나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종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드리는 뭐 클라우드나 온디맨드, 온격, 뭐 OTT 다 저희가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공으로 이제 와닿고 있는 거고요. 이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5G, 뭐 6G까지도 나오고 있지만 네트워크, 그다음에 AI 빅데이터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오디오 게임도 마찬가지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서비스들이 OTT를 통해서 계속 온라인 스트리밍 되고 있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IMF, 그다음에 금융위기,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만큼의 저희 이제 실생활에 다가오는 임팩트로 오냐면, 저희가 그 아시아 외환위기,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각각 세 지점에서 저희가 경제 지점의 최하점을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볼 수 있고, 코로나19도 지금 저희가 이제 2년째인데 언제 끝날지 지금 예측은 지금 더 간다고 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서, 이 하향 곡선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여기 이제 좀 궁금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저희가 지금 BCAC 코로나 이전 이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대응 과제까지 하고 있고요. 뭐 산업부 우리 키아트에서 이따 또 박수호 팀장님이 그 패널도 오시겠지만, 특히 산업부에서 이렇게 BCAC를 딱 구분을 해서 보건 환경, 경제 환경, 기업 경영, 사회 가치, 교육 환경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아예 이제 구분해서 대응 과제를 뽑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제 BCAC의 C 자체가 코로나 그만큼 이제 이렇게 기점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아까 처음에 이제 시작한 게 디지털 경제와 이제 데이터 경제 차이점을 먼저 퀴즈로 문제를 내고 시작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러면서 점점 이제 경제에 대한 용어가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경제, 고립 경제, 뭐 인터넷 경제, 정보 경제, 네트워크 경제, 지식 기반 경제, 디지털 경제, 데이터 경제 이렇게 이제 경제에 대한 앞에 스타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의 디피니션이 우리가 명확히 좀 해줄 필요는 있겠다 생각해서 좀 적어온 거고요. 우선 저희가 코로나19 이전에는 공유 경제가 엄청 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에어비앤비나 지금 우리가 우버나든지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큰 가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물건을 이제 소유의 개념이 아닌 대여의 개념, 차용의 개념으로 쓰는 이 공유 경제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럼 좀 다른 사람 물건에 대한 그 인식 때문에 조금 이제 주춤하기도 했었었는데, 여기 이제 공유 경제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 CVC 요새 글로벌 그 가치 사슬 이 이야기가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고립 경제에 그 또 경제가 좀 창출적이 부흥이 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좀 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 끊고 자기 거 자기네에서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경제 고립 경제가 좀 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경제는 그 인터넷 정보 경제, 네트워크 경제, 지식기반 경제는 좀 디지털 경제에 유사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경제는 주로 이제 경제 활동이 인터넷상의 가상 공간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제고, 좀 디지털 경제의 작은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일단 이제 그림으로 또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 경제는 그 생산 요소로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좀 강조를 하는 경제고, 네트워크 경제는 그 우리 아까 코로나 기술에서 나온 그 네트워크의 좀 중요성을 강조한 경제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식 기반 경제는 이제 이것을 모두 이제 포함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강의의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경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1995년 니콜라스 네그로폰테가 요 비빙이라는 책에서 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정보가 물리적 혹은 아날로그 형태에서 디지털 형태로 이제 전환되는 이런 형태를 이제 디지털 경제로 정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경제는 이제 그 뒤에 2011년도에 이 가트너 회사의 그 수석 컨설턴트인 데이비드 뉴먼이라는 친구가 요 데이터 경제를 이제 보고서를 써요. 거기서 빅데이터, 오픈 데이터, 연결 데이터 등으로 파생되는 경제를 우리가 이제 데이터 경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뭐 니아도 마찬가지고 EC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곳에서 요 경제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계속 이제 파생돼서 정의를 각각 내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그 문제를 드린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경제의 큰 차이는 이게 디지털 경제는 인터넷 플러스 ICT 기술을 이용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거고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 플러스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한다. 이렇게 이제 크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단어들을 인터넷 정보 기술, 데이터 알고리즘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차이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냥 종종 드는 예제인데요. 내가 만약에 아이워치 시계를 사고 싶은데 쿠팡에서 내가 아이워치를 찾아서 인터넷에서 정보기술을 통해서 내가 아이워치를 사려고 직접 들어가서 쇼핑을 하면 이건 이제 디지털 경제에 의해서 창출되는 경제 가치 창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데이터 경제는 제가 그동안에 아이폰이라든지 아이맥이라든지 아이패드를 다 쓰고 있는 유저이기 때문에 요 구글이라든지 요 쿠팡에서 저한테 이제 이런 정보를 주는 거죠. 너가 시계를 사려면 요 그 아이워치를 사는 게 좋겠다라고 저한테 이런 알고리즘, 저의 유저 프렌드리한 기반을 가지고 저한테 정보를 줘서 제가 그걸 선택해서 사게 되면 이게 이제 데이터 경제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각각 시기는 제가 95년도, 아까 2011년에 보고서에 의해서 그때 출발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게 제가 이제 그림을 되게 어려웠는데 이게 작년에 올해 이제 통계개발원에서 제가 이제 과제를 받으면서 요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해서 이거 되게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그렸었던 건데 요 인터넷 경제, 디지털 경제, 지식기반 경제는 이제 기존에 다른 분이 이제 그림을 그려놨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 경제를 어디 있는지 꼭지를 넣어야 될 텐데 이게 되게 이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 경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플러스 알고리즘, 물론 데이터 경제의 정의가 아까 보시면 되게 많습니다. 그 각 기관마다 이제 정의들이 다 있어서 제가 이제 표현하는 게 데이터 플러스 알고리즘이라는 저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렇게 쓰려고 보니 인터넷도 필요하고 요 지식 기반도 필요하고 요 ICT 기술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모두 걸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림을 그려봤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 데이터 경제가 이제 힘을 받는 게 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데이터 3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 기본법 일단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게 의해서 저희가 더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라든지 효율화라든지 아니면 가는 방향을 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탄력을 받게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제 데이터 3법이 우리가 이제 계망신법이라고 그래서 요 세 가지 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구형도 지키고 그다음 신산업도 육성시키고 이렇게 이제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자 해서 2020년 1월 9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8월 5일 날 이제 시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장점을 보면 저희가 이제 4차 산업 핵심이라는 블록체인, 뭐 AI, 핀테크, 뭐 자율주행차도 모든 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을 이제 육성시키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명정보 도입을 좀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QR코드를 찍을 때 자기 이름 위에 뭐 다른 이제 그 가명정보를 쓰게끔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그 연장선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장점도 물론 많지만 그 위크 포인트도 이제 물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데이터 수집하고 처리를 손쉽게 해서 또 기업이 이를 취직을 한다든지 또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점이 존재하는 이런 약점도 물론 갖고 있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말하는 그 데이터 경제 시스템이 이게 이제 크게 이제 이런 형태의 그림이에요. 처음에 밑에 아까 이 출발점이 오픈 데이터, 민간 데이터, 뭐 빅데이터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아까 그 보고서 2011년 그 가트너 보고서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요거를 이제 창출하는 이제 벤더가 있을 거고 사용자가 있을 텐데 그 중간에 저기 기여자랑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이제 브로커가 있겠죠. 그래서 요 이제 포인트가 없어서 그런데 요 형태의 그림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데이터 경제 시스템을 이루는 큰 형태의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 경제는 크게 직접적인 범위하고 이제 간접적인 범위로 나뉩니다. 보통 이제 빅데이터 기술 프로세스가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 처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활용을 하는 이게 이제 빅데이터 개론에 나오는 그 프로세스 과정이거든요. 데이터 경제의 직접적인 범위도 이게 유사합니다.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생성하고 저장 처리, 그다음에 가공 유통, 분석 활용하는 이 각 단계별로
요 데이터 경제 이제 직접적인 범위가 이제 들어가고요. 우리가 그걸 사용하는 기업이라든지 공공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여기서 쓰는 것까지 다 넓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적 범위고 이렇게 이제 크게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도 데이터 경제 관련해서 되게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포인트는 중국입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미국이라든지 EU라든지 일본은 저희가 보통 전략이라든지 정책을 세우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보면은 뭐 7대 R&D 전략이니 18개의 세부과제, 그다음에 EU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플랫폼, 그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기반 구축, 뭐 전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요 데이터 경제에 관심을 이제 19년 1월부터 이제 이따 말씀드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온 때부터 이제 쭉 제가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보는 지금 그 중국은 가장 공산주의 사회주의인데 가장 민주주의적인 것 같은 그런 요 전략을 지금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이제 중국 여기 보시겠지만 이제 10개 이상 글로벌 빅데이터 선도 기업, 500개 응용 서비스 기업 육성. 누가 보더라도 가장 민주적이고 그 자유본주의에 이제 입각한 그런 목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국이 잘 하고 있고 저희가 쓰고 있는 뭐 드론이라든지 CCTV라든지 데이터들이 거의 지금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이런 데이터의 기반 기술이라든지 선도 기술이 되게 이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도 뭐 GE나 테스코, 뭐 지멘스 콩같이 다 이 모든 기업들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절감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이제 해외 주요 기업들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요 슬라이드는 이제 국내에서 빅데이터 기업들이 이 빅데이터를 사용하려고 보니까 어떤 게 가장 부족한지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항상 저희 나라에 이제 데이터가 많다고 하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국내 기업에 그 사용할 수 있는 관련 데이터는 이제 부재하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반틈 정도가. 이거는 저희 이제 데이터.gov 거기 들어가 보면 저희가 오픈 API나 클로닝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정형화 데이터들은 데이터화하기 위해서 이걸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가다가 좀 들어가거든요. 품이 이제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하고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앞단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차이나 정의를 말씀드렸고 그러면 데이터 경제를 측정하는 지표가 이제 필요한데 그 지표를 어떤 걸로 가져가야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 경제를 평가를 할 때 지표를 우리가 참은 것은 1990년대까지는 GNP를 썼어요.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라는 국민 총생산을 썼고 80년대가 넘어서 우리가 이제 여행도 88년 해외 여행 자유화도 되고 해외하고 국내끼리 여행도 교육도 활발하게 되면서 저희가 GNP에서 GDP,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로 바뀝니다. 국내 총생산으로 바뀌어요. 이 바뀐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연계를 이제 많이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측정 지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저희 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이제 한 12 정도 돼요. 미국, EU, 뭐 중국에서 한 대한민국 12 정도 돼서 이렇게 이제 측정 지표를 쓰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데이터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그 특성이 플랫폼과 생태계, 그다음에 이제 규모가 이제 확대되고 속도라든지 범위라든지 여기 다양화가 되면서 공간도 바뀌면서 데이터 경제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측정 지표도 이제 바꿔야 되는데 측정 지표를 뭘로 바꾸면 좋겠냐 이게 이제 뉴 그로스 이제 그 프로덕트 데이터 프로덕트라고 그래서 데이터 총생산으로 하자라는 걸 이제 제안하고 싶어요. 요거는 그로스 데이터 프로덕트는 2019년 1월에 그 미국 터프츠 대학교 교수님하고 또 컨설턴트 사람들이 이걸 처음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으로 이제 바뀌고 데이터 경제로 감에 있어서
데이터 경제를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그때 이분들은 이제 구성 요소를 크게 네 가지로 말합니다. 볼륨, 유시지, 접근성, 뭐 제도성, 복잡성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앞에 이게 U라고 붙인 거는 데이터를 요새 이제 하다 보면 활용성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활용성을 측정하는 우리나라가 양이라든지 UCG는 되게 높은 반면 그 오픈이스 활용성 면에서는 뭐 OECD 기준으로 저희가 한 30위 정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에는 저희 나라 기준에 데이터 총생산 새로운 UGDP를 만들 필요가 있고 그 지표로 오픈이스를 넣어서 하자라고 이제 제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통계개발원에도 이제 제안을 한 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 나라에서 저희에 맞는 지표를 만들어서 OECD에도 주고 그다음에 전 세계 측정 지표도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요소로 그림을 이제 그려봤을 때 접근성하고 제도성만 보면은 요 그림의 그 위에 그러니까 위쪽으로 갈수록 되게 이제 좋은 거고 이 밑으로 갈수록 좀 낮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빨간 박스로 차이나하고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이제 빨간 박스로 해놨는데 저희는 이제 중간 지점에서 이제 위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미국이라든지 요 한국은 이게 되게 좋은 편이고 요 차이나 러시아는 요 이제 좀 접근성이라든지 이 복잡성이 좀 안 좋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 접근성이라는 거는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정의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정의에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데이터가 풍부하고 많고 관리를 잘 해오고 있어서 이 측정 요소인 아까 네 가지 제가 오픈이스를 제안한 네 가지를 한 가지를 뺀 네 가지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3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 순위를 보면 미국, 영국, 중국, 스위스, 대한민국이 저희가 말하는 국내 총생산 기준은 10위였다가 데이터 총생산 기준으로 하면 이제 이렇게 5위에 이제 랭킹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법이 이제 크게 데이터 경제 활성화하는 게 데이터 3법하고 이제 데이터 기본법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0분만 발표를 하겠는데 딱 20분이 됐네요. 제가 이제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기본법이 우리가 이제 발생하는 게 우리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민간 부분에 민간 데이터의 거래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이때 사용되는 기본 법제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작년 12월 8일 날 요 데이터 기본법을 이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국회에 법을 이제 통과를 해서 국민을 통과를 해서 2022년 4월부터 이제 시행할 예정인데 아직 이제 세부 규칙이라든지 그 안의 내용들은 좀 다듬을 필요도 있고 그걸 지금 이제 그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적어졌는데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되게 이제 많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넘긴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게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내용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를 이제 거래하거나 활용을 할 때 이제 가치를 하나 말하면 좋겠다. 그리고 거래소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양성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 거고요. 제가 시간이니까 좀 스킵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가치를 산정해야 될 것인지 라는 게 이제 관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이제 가치를 산정하려면 시장의 가치를 기준으로 정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의 가치 평가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좌측 우측으로 크게 나뉘어요. 개인정보를 할 때는. 근데 이제 데이터 가치도 이렇게 시장접근법, 원금접근법, 소득접근법으로 이제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술가치평가사, 기업기술가치평가사도 그런 접근, 요 시장, 원가, 소득접근법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허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싱가포르에서 19년에 데이터도 이제 이런 가치 평가를 하면 좋겠다라고 가이드를 이제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했고, 요 부분을 이제 저희 나라도 좀 앞으로 그 법에 의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필요한 게 그럼 뭐냐? 데이터 가치 평가사나 인력 양성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만들려면 전문기관이 필요하고 그 데이터 특성에 맞는 표준화라든지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 교육을 그 인력을 양성하고 만들 전문기관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이게 꼭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급하게 좀 제가 말도 빠르고 좀 이게 시간 맞추려고 해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경제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도 자료나 정부에서 나온 자료들에 디지털 대전환은 오케이. 근데 디지털 경제보다는 데이터 경제로 가는 게 맞다. 이게 이제 제 주장이고요. 그럼 이제 데이터 경제는 새로운 측정 지표가 필요한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GDP, 이제 국내 총생산량보다는 앞으로 4차 산업도 올라와서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 그로스 데이터 프로덕트라는 신 데이터 총생산을 쓰자. 그리고 그 지표로는 볼륨이라든지 양이라든지 그러니까 유시지라든지 그다음에 접근성이라든지 복잡성이라든지 개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표로 쓰면 좋겠다. 물론 이제 세부 지표들은 또 저희가 따로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가치 평가를 만들 수 있는 국가적으로 공인된 데이터 가치 평가사를 위한 자격증 발급을 위한 그리고 인력 양성을 위한 그런 거에도 힘쓸 필요가 있고 그걸 위한 기간도 전담 기간도 좀 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 제안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저 발표를 마치고요. 시간은 제가 좀 잡아먹었는데 하여튼 좀 이따 토론 시간에 좋은 의견 주시면 이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많이 업데이트하고 또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발전시키고자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간 동안 발표해 주신 박성욱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5분 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4시 43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이크 사정 때문에 저희가 인사말을 하나 두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2월 중순인데 그동안 따뜻한 날씨였는데 이제 드디어 겨울 날씨를 실감하고 있게 됐습니다. 특히 또 코로나에 또 3차 감염 격리여서 되게 걱정하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성욱 교수가 데이터 경제와 뉴 GDP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토론자들은 아까 소개는 했지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한국과총의 정책연구소 전문위원인 민호식 박사가 와 계시고요. 박성욱 교수님 계시고 제 왼쪽에 박수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사업조약팀장님 그리고 마지막에 원윤형 피스테인 녹색기술센터 정책전문위원을 모셨습니다. 제가 소개한 대로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일 먼저 민호식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훈 교수입니다. 오늘 박성욱 교수께서 새로운 개념의 데이터 경제요. 저희가 디지털 경제를 데이터 경제가 현재 세계 경제 현대인용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가능성과 어느 때보다가 모임을 합니다. 여기가 같은 이런 모임도 모이지 않고 그 상황에서 모임을 할 수 있고 또 하이브리드고 우수적인 경제적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성욱 교수가 말씀하셨던 데이터 경제의 제도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오늘 박성욱 교수가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데이터 3법 문제, 그다음에 데이터 기본법에 대한 제작한 문제가 있는데 이 데이터 기본법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 일반적인 내용은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핵심 내용을 짚어드리고 시행령 앞으로 지난 10월 19일 날 지정부가 됐기 때문에 6개월간의 시행령 준비를 통해서 4월 20일 날
데이터 기본법이 발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기본법의 핵심 내용과 시행령에 꼭 담겨야 할 부분들,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시작을 할 때 우리가 데이터 경제를 충분히 백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시스템을 좀 만들 수 있는 바람으로 제가 좀 점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의 생산부터해서 거래, 활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데이터 정책 위원회를 설립해서 기본적인 3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 거래부터 나중에 생산, 그다음에 평가까지 모든 사업 기본에 대한 것을 심의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30년 이내에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를 설립하고 법 6조에다가 명문화했습니다. 근데 30년 이내 중에는 14명이 국무위원들에게 당연직이고 2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15에서 16명 정도는 데이터 전문가라든지 또 국가 데이터를 운영하는 각 기관 또 전문가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근데 현재 우리 이 데이터 기본법을 주도적으로 관장을 해서 준비했던 게 이제 이야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하고 K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 산업진흥원에서 입법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데이터 기본법의 핵심인 아까 우리 박정훈 교수가 얘기했던 전담 기관이라는 이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경쟁을 진행하고 법을 판단한 전문 기관 지정자격이 국제법에서 그 전문만 지정이고 이 과학 기술 대표에 25개 출연 연구기관 상당히 많은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R&D를 담당하고 R&D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R&D 30조가 관리하는 그런 담당기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서 명시했던 그 전담기관 지정에는 우리 과학기술적으로 좀 아직은 소외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 25개 출연기관에서 생산하고 R&D 관련 데이터를 이 법에서는 우리 박정 교수가 얘기했듯이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는 지금 일단 정부가 생산하고 우리 국민을 관리하는 부분, 주민등록부터 해서 또 그다음에 국민들, 의료 관련 그런 데이터들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로 분류하는데 그다음에 민간 은행이라든지 뭐 각종 회사에서 생산되는 카드사 이런 쪽에서 생산되는 개인 데이터들도 이런 게 민간 데이터로 분류를 하고 있고 아주 중요한 그 과학기술 R&D 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R&D 데이터, 연구 데이터는 지금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에 어떻게 보면 외이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출연기관이 생산하는 R&D 데이터는 공공재 성격이 강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분류 자체도 이 법에서 지금 다시 시행에 의해서는 어떤 디파이닝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재 성격의 국가 R&D 데이터를 데이터 분류부터 데이터 관리까지 우리 NHT 소관 25개 R&D 기관들이 생산하는 데이터는 상당히 민간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공공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연구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성 교수 발표에서 얘기했듯이 전문가들 그 데이터
우리가 양성하는 정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데이터 분쟁 조정위원회입니다. 이 데이터를 거래하고 활용하고, 그다음에 거울 쪽에서 생성되는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분쟁 조정위원회는 법에는 15명 이상 50명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등기는 3년이고 아비 장관이 2년에 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 조정 문제도 아비 장관 소관이지만 우리 아비계의 전문가들이 분쟁 조정, 데이터의 속성이라든지 데이터의 성격, 데이터의 퀄리티를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되고, 분쟁을 조정하려면 또 분쟁 조정위원회도 핵심적인 아비계 전문가들이 포진이 돼야 된다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품질 관리를 하는 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데이터들이 진짜 양질의 데이터인지 말이든지 요거를 품질 인증을 해주는 품질 인증 전문기관도 이게 지금 현재 미아라든지 K데이터 쪽에서 수도권을 가지려고 하지만은 전문기관 데이터 기본법의 거버넌스 문제도 이게 마비제가 지금 중후부처는 지금 과학기술관과 되어 있지만은 이 과학기계 전문기관들이 지금 전혀 지금 관여가 되고 포함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데이터 경제 시대의 데이터 기본법의 거버넌스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전반의 기반 조성, 그다음에 산업 육성, 또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전담 기관의 문제가 그렇고, 우리 가계가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에 시행령 개정이 있어서 상당히 좀 참여를 해서 가계의 중요한 국가가치 R&D 데이터의 생산부터 관리까지 유통까지 이런 관점에서 우리 전담 기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분쟁 조정위원회, 데이터 경제 데이터 정책위원회, 그다음에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인증 전담기관입니다. 이런 요소 중에 과학기술의 전담 R&D 데이터들이 효율적으로 유통이 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적절하게 국가적인 공공재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또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데이터 3법 이후에 진짜로 이 데이터를 산업에 활용하고, 데이터 이 법의 공식 명칭은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적 관점도 중요하지만은 공공재의 R&D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해봅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노식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노식 박사님. 다음은 박수 박사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한국산업기술을 지원하는 신산업 전략팀을 맡은 박수라고 합니다. 우선 2021 자충 전기적 연합회에서 초대해 주시고 박사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미나 주제인 데이터 경제와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노식 박사님께서는 과기정통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데이터 기본법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데이터 기본법, 데이터 3법과 더불어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현대적 사업 제품이라는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현대적 사업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외형 활동을 말하고요. 사업 제품의 그 활동은 M&A를 통한 구조조정, 현대적인 구조조정과 사업혁신, 신산업 진출의 사업혁신 활동을 말합니다. 사업 제품의 공급 법률로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법에서도 최근 이 데이터 경제 추세에 맞춰서 저희가 많이 말씀을 언급을 하는 디지털 전환, DX 전환 추세에 맞춰서 법 개정 작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재편 적용 범위를 과잉 공급, 산업인구 지역, 신산업인구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개정 논의 중인 안에는 산업 경쟁력을 기여하는 디지털 전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기업력 프로세스 개선 활동들도 어떤 사업재편 적용 대상 범위로 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보통 과기정통부 쪽에서 이제 데이터라고 말씀하시는데 산업부에서 주로 용어를 산업 데이터라고 합니다. 산업 데이터의 수집 활용 정책, 생산 문제의 최적화 등 산업 데이터 활용에 대한 내용을 기업법에 개정사항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그 저성장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과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해 7월에 미국의 뉴딜 정책이 도입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양대 축이고요. 이 큰 축 중에 하나인 디지털 뉴딜의 핵심 표지가 오늘 발표해 주신 데이터 그간 그 많은 논란 속에서 그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통과되면서 데이터 활용의 증거가 마련되어 되었다는 평가를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발표에서 언급하신 데이터 기본법이 지난 9월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본법 통과를 두고 그 산업진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개인정보를 어떤 개인적 제어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가 시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박선 교수님 자세히 설명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IT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IT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에 있는 데이터 기본법 중의 하나는 데이터를 기존의 지식공부 같이 가치평가 대상으로 삼아서 자산화하고 회계 반영할 수 있는지 데이터를 어떤 기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제3자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자신의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이럴 때 제3자에게 사용하는 활동에는 그에 대한 대가가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그 수준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실무적인 의문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자산화될 수 있다는 부분도 명확히 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데이터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그러한 부분 문제가 좀 저는 해결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데이터 기본법 제12조에서는 그 생산자가 일정 상당한 투자 노력으로 생성한 가치를 가진 데이터를 데이터 자산으로 규정하면서 그 데이터 자산 부정 사용되는 등장한 것 외에도 과기정통부 전문가에도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위해서 데이터 가치 평가치를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보다 이제 데이터가 기업의 실질적 자산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가치 평가에 대한 규정을 도입했던 것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IP의 어떤 가치 평가도 그 체계와 그 안착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데이터 가치 평가도 많은 관련 업계 전문가분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관련 또 하나의 이제 의미 있는 법률 제정이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산업부가 산업 데이터의 어떤 생산 사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산업적으로 촉진하는 목적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정했고요.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제정안은 어떤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 노력을 통해서 산업 데이터를 새롭게 생산하는 자에게 이를 활용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인정을 최초로 도입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는 이제 산업 데이터가 이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유형의 성과로서 보호 대상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데이터 기본법처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도
거치고 부모의 의견도 아마 검토될 예정이고요. 검토일로부터 6개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는 이제 어떤 데이터 관련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 데이터, 서구 구축, 생태 발전을 시작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박성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국을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 중국은 빅데이터 종합 실험구를 선정하고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와 도시 지역 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견기업들도 데이터를 이제 일정 부분 모으고 있는데 데이터의 어떤 활용을 위한 수집이 아니라 제품의 사업 밸류를 위한 수집으로 제한적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의 어떤 활용 방안이 좀 부실하고 특히 데이터의 90%, 현재는 예전에 85%라고 얘기했는데 90% 이상이 비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이제 영상 등의 비정형 데이터는 분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전문성이 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전문 인력 부족으로 데이터 활용을 통한 DX 진입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박성호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가치평가와 데이터 인력 양성, 인력은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정책 제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적인 지원 방안들이 좀 많이 모색되고 전문가들이 계속 주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박성호 교수님 기대를 감사합니다. 예, 박수 박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과학기술의 데이터 또 산업 산자부의 데이터 이렇게 나누는 문제가 아닌데 정부는 또 정책부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양쪽에서 서로 노력하는 차이점을 발견됐습니다. 박수 박사님 때문에 산자부의 입장도 저희가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원영 박사님 말씀하시는 마지막으로 박수님이 또 정리하겠습니다. 네, 원영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키스트 녹색 힐트센터 정책 전문을 맡고 있는 원영입니다. 오늘 박 교수님 설명을 듣고 봤더니 제가 조금 클리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명확하게 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디지털 이코노미, 하드웨어 중심으로 부분들이 강했다면 아직까지 거기 세분된 데이터를 어떻게 비즈니스 활용하는지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실리콘밸리라든가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부가 사실 그런 부분이 부족했는데 이제 데이터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데이터 경제가 본격화되면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들이 결국 양극화, 데이터 격차, 데이터 디바이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본주의 체계의 지속 가능성 가장 큰 요소는 결국 양극화 이슈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산업혁명 이제 경영 시스템화되고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책적인 수단들이 동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풀리고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와 진행된 양극화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양극화, 격차 이슈가 이 데이터 경제가 본격화되면서 더 그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식 가치 같은 것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회사가 1년 만드는 자동차 생산 기수는 그들이 있는 어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비교가 안 되는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어떤 주식 가치가 높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빅테크 기업을 활동 게 결국은 그게 데이터 경제의 잠재력이 주식에 이제 반영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데이터 플랫폼화가 진전될수록 결국은 그거를 잘 활용하고 중간에 설명하는 부분들이 심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화가 될 텐데 근데 결국은 그런 가속화 여러 가지 지금 이런 법이라든가 결국 디지털 전환, 데이터 전환의 핵심도 결국은 그런 변화된 패러다임을 적응하기 어려운 대다수의 중소중견 또 소상공인들이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공공부문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모으고 또 그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고 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분들도
그분들의 비즈니스에 데이터 활용하시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결국은 그 전환 시대, 전환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정책적인 과제이고 수단이고 또 그게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여러 가지 정말 데이터 이코노미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어떤 생태계 산업의 지평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민주주의라는 어떤 정치들을 취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이 데이터 관계로 전환된 데 있어서 어떤 격차 해소, 리바이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정책 목표라든가 입법 취지 이런 부분들에서 잘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이런 어떤 기술적인 역량 우리 과학기술계에서 단순하게 데이터를 확장시키고 지금 이제 컴퓨터 컴퓨팅과 관련된 정책 부분들도 엄청나게 이제 데이터 어떤 그야말로 그 수준이라든가 시험이 패러다임 자체가 그런 쪽으로 변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공부문이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서 그 디지털 전환, 데이터 전환 시대에 소외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중요하게 좀 고려해야 될 어떤 정책적인 목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좀 발표제나 토론제나 박수들은 못 쳐들어서 대단히 얘기가 없겠어서 혹시 뭐 한만일 교수 한 말씀 하시고 싶으면 앞으로 나오셔도 되겠구나. 저는 일단 좀 질문을 할게요. 그럼 질문을 마이크로 정리할 때는 마이크로. 얼굴이 나오시려면 이쪽으로 이쪽 제 앞에는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냥 나오시고 네. 의자는 저는 뭐 데이터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조금만 더 하시고. 네, 저는 여기 좀 청중으로서 또 데이터 비전문가로서 오늘 그 귀중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고, 정말 우리 미래 세계에 완전히 새로운 사업 분야가 펼쳐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건설 분야에서 어떻게 그거를 접목시키고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건설 분야는 사실은 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그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아갖고 데이터가 어떤 그 통일성이나 이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많은 데이터를 모은 것에 어떤 공통점을 찾는다든가 그걸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이 여태까지 논리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할 때는 거의 불가능했는데 AI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그 인간의 경험을 그 바탕으로 우리가 그 신공법을 개발하고 업무를 계산하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이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에서 이제 AI에서 이제 그런 면을 갖거든요. 여기서 나온 그 AI가 되려면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무조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랬을 때 우리가 사실은 그 한 가지 문제가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 첫째는 그 데이터에 대한 보안 문제. 이 모든 사람한테 공개를 해야 사실은 그 액세시빌리티가 좋아야만 그러지 활용도가 올라가는 건 틀림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정보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람들은 당연히 접근할 수 있고 데이터가 되고 물론 외국 그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중국 데이터나 어디 뭐 우선 저 몇몇 그 폐쇄적인 나라의 그 데이터를 접근하려면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데이터의 그 공개나 이 교환도 좀 상호 호혜성 뭐 이런 거에 대한 걸 좀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공개하는 방법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이 쭉 연결이 됐는데 하나는 건설의 어떤 특이성 때문에 데이터 축적과 분석이 어렵다는 그래서 그 해결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전문가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그런 보안 문제 또 상호 데이터 오픈을 어떻게 하면 그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네. 지금 교수님께서 한만희 교수님께서 이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데이터가 이제 해당 분야, 그러니까 응용 분야마다 이제 관심사가 또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는 그 1위 타당성이라는 500원 이상인 경우에만 데이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학교 오기 전에 그 CT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책실에 공부를 했었는데, 저희 이제 그 CT에서 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고민이 MNS라고 모델링 시뮬레이션 하는 친구들이 그 데이터를 모아놓고
있고 요즘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 그거를 좀 발전시키고자 했었는데 그게 미국에서는 건설 분야, 국방 분야만 그 MAS가 데이터를 적용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500 이상 하면요. 그래서 그 분야가 이제 쓸 수밖에 없어서 저희도 이제 그거를 좀 그쪽으로 이제 발전시키고 디지털 투명하자라고 이제 그때 이제 가족에 계속 이야기를 해서 아마 이제 건설 분야, 토목 분야도 그게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데이터 하는 것처럼 MAS 분야에서 좀 그렇게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요새 이제 데이터 보안이라든지 활용도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나오고 있는 게 오픈 사이언스 공부거든요. 오픈 사이언스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픈 우리가 이제 말하는 액세스, 우리가 논문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이걸 볼 수 있게끔 하는 오픈 액세스. 오픈 액세스도 뭐 그린도 있고 뭐 골드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오픈 액세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오픈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우리가 뭐 썬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과속기에서 나온 거, 현미 전자행위에서 나온 데이터를 각각 나라의 각각 출연연의 각각 연구기관이 어떻게 같이 공유할 것인가, 오픈 데이터. 그리고 기관에서 나온 것이 방금 또 말씀드린 오픈 콜라보레이션, 그게 세계에서 오픈 액세스 오픈 데이터, 오픈 콜라보레이션. 요걸 가지고 전 세계 그런 운동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발전하고 하면 좀 데이터의 이제 그 보안이나 개방이나 활용도 측면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그 GDP라는 시장 지표에서 개방성을 넣은 게 또 그런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제 패널로 나와 계신 분들이 이제 각각 그 대칭이 좀 달라요. 이게 우리 윤호식 본부장님은 이제 과정이라는 학생을 총검사했고, 우리 박수호 팀장님은 산업부의 에이전시 TRT에서 오셨고, 정책에서 오셨고, 또 오년 팀장님은 또 우리 출연자 그 NSD 상황의 이제 디지털 정책에 계속 활용하고 계신 분이어서 오늘 말씀해 주신 그 각 그 전문가로서 보는 시야에서 말씀 주신 게 되게 이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건 하나씩 말씀드리면 윤호수익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는 전담 기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 분류 분류 체계 이건 되게 중요해요. 데이터 분류 체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DT라고 데이터 테크놀로지 데이터 기술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UT 브로더스라고 해서 우리가 6개 ITT, NTSK에서 UT 브로더스가 있는데 데이터 경제를 이제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이제 데이터 기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분류체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거니까 요 분류체계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 기술 관련된 분류체계도 되게 중요하고 또 전담 기관 말씀해 주신 것도 되게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박수호 팀장님은 되게 이제 또 여기서 저희가 시간 상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 중에서 가치 평가를 자산하는 IP에 요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20분밖에 하려고 해서 시간 가고 있다가 5분을 봐서 넘기긴 했는데 그 중심적인 핵심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된 사항을 보면은 우리가 데이터 가치 평가 그 사안처럼 기술 평가 하는 것처럼 데이터 가치 평가도 새로운 시점으로 올 거고 그다음에 이걸 자산을 시장에서 물론 인정을 해주지만 그 인정을 이 데이터가 얼마인지 얼마 이것을 그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표준 TS 마크 찍어두듯이 그런 게 이제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연계된 게 이제 1년 정도. 그렇게 좀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에 요 5년 시점께서 말씀해 주는 정보 격차 데이터 요게 최근에 우리 데이터 경제에서 또 큰 이슈예요. 그래서 그 정보 격차를 디지털 제휴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그 격차, 비용이 우선 최소한의 비용을 정부에서 중도 비용이라든지 그 소상공인이나 데이터 전환하는 데 주는 거고 거기서 나와 있는 디지털 파악을 우리가 데이터 관점에서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 요새 백신도 다 그 스마트폰에서 요 큐어 체크뿐만 아니라 다 하게 돼서 그 소외된 정보에 소외된 계층들이 새로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정보 데이터 이제 그 격차가 생김으로써 좀 거기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거를 저는 이제 활용도로 봤기 때문에 그 새로운 UGDP 유저 혁신과 오픈리스의 그 활용도 정보 격차도 활용도로 측정을 하자라는 측면에다가 그렇게 5가지 하나 추가해서 5가지로 그 UGDP를 제안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뭐 오늘 대답 질문에 대답 잘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그 토론자들의 말씀들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들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